1980년대 헝그리 정신이 지배하던 일본 복싱계.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던 시절. 그 무대에 한 명의 이단아가 등장했습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인 운영으로 링을 장악하며 파이팅 컴퓨터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결국 WBA와 WBC 양대기구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면서 일본 복싱계 전설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와타나베 지로의 이야기입니다. 김철호, 권순천, 윤석한 선수와의 대결로 한국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화려한 경력과 더불어 직설적이고 스마트한 이미지는 은퇴 후 예능감으로 발휘되어 해설가와 TV 게스트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예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본의 폭력배 야쿠자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1955년 3월 16일 와타나베 지로는 오카야마현 오다군에서 태어나 오사카부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의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먼저 시비를 거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걸려오는 싸움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 불량배와 야쿠자들 사이에서도 싸움꾼으로 명성이 자자했죠. 자칫 어두운 길로 빠질 수도 있었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는 운동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명문인 나미쇼고등학교에서 수영부 부주장으로 활동, 고3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에는 가라데 기반 무술인 일본 건법으로 전향했습니다. 이후 오테몬 가쿠인 대학 영미어학문학과에 진학해 일본 건법부에 들어가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합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금세 4단을 따냈고 4학년 때는 건법부 주장을 맡아 활약했죠. 일본 건법 경기는 체급 구분 없이 진행되었는데 와타나베는 165cm라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전일본 건법 대회에서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들을 차례로 제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때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체격의 상대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와타나베 지로는 오사카 테이켄 체육관을 찾아가 조금 늦은 나이에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 전적은 4전 4승, 빠르게 프로로 전향해 1979년 3월 27일 고향 오카야마에서 미야자키 케이조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을 보이며 3라운드 KO승, 성공적인 프로 경력을 시작했죠. 이후 5번의 KO승을 추가한 그는 1980년 2월 21일 전 일본 신인왕 결정전에서 훗날 WBC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이 되는 고바야시 코지를 상대로 1라운드 KO 승리를 얻어내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파죽의 승리를 이어나간 와타나베 지로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경기 스타일로 파이팅 컴퓨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하고 사우스포의 이점을 활용해 상대 방어를 교란했죠. 체력을 아끼는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다 기회가 왔을 때는 폭발적인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점수 리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 때문에 경기가 박진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타이밍을 읽는 능력과 순간 화력을 결합해 막판 극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전력을 다하지 않는 선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당시 복싱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헝그리 정신과 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주관이 뚜렷했던 와타나베는 자신의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낡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복싱 관계자들과 언론의 실증을 느꼈습니다. 이런 반발심은 세계 타이틀을 향한 이른 도전으로 표출되었죠. 그 도전 상대는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대한민국의 김철호 선수였습니다. 당시까지 일본 복서가 해외 원정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무모한 도전으로 평가하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복싱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좀 더 경험을 쌓은 뒤 도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나는 타이틀에 굶주려 있다는 말과 함께 당당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1981년 4월 22일 큰 관심 속에서 열린 한일 타이틀 매치에서 김철호와 와타나베 지로는 일진일퇴의 팽팽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15라운드 와타나베의 판정패. 김철호 선수는 자신의 첫 방어전에서 타이틀을 지켜냈습니다. 와타나베는 시리에 빠진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역시 대졸복선은 안 된다는 비아냥과 과감하고 멋있는 도전이었다는 격려가 함께 쏟아졌죠.
도전 실패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복싱 스타일을 고수하며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고 다음 타이틀 도전을 향해 나아갔죠. 그리고 1982년 4월 8일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WBA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파나마의 라파엘 페드로사였습니다. 이번에는 15라운드 접전 끝에 와타나베가 판정승을 거두며 드디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권순천 선수를 포함해 전세계 강자를 상대로 6차례 타이틀 방어에 성공. 점점 더 강한 상대를 찾던 와타나베는 WBA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1984년 7월 5일 WBA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와타나베 시로는 WBC 동급 챔피언 파야오 푼타락과의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양대기구 통합전으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WBA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죠. 결과는 12라운드 판정승으로 와타나베가 WBC 타이틀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야오 측에서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죠. 훗날 와타나베도 파야오가 한 수 위였다라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WBA의 통합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경기를 강행한 탓에 와타나베는 WBA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고 박탈당했기 때문에 아주 잠시나마 양대기구 통합 챔피언 자리를 누릴 수 있었고, 그해 11월 29일 첫 방어전에서도 다시 파야오와 만나 TKO 승을 거두며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이제 더 이상 와타나베의 높은 학력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도 없었고, 헝그리 정신 부족을 지적하던 이들도 손바닥 뒤집듯 와타나베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2월 13일 한국에서 열린 네 번째 방어전에서는 윤석환 선수를 상대로 6차례 다운을 빼앗고 5라운드 KO 승리를 거두며 해외 원정에서 타이틀을 방어한 최초의 일본 복서가 됩니다. 그러나 1986년 3월 30일 이타미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다섯 번째 방어전에서 만만치 않은 기술 복서 멕시코의 힐베르토 로만을 만나게 됩니다. 경기는 전략가들 간 조용한 접전으로 이어졌고 점수 예측이 어려운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2라운드 끝 링 아나운서의 발표는 힐베르토 로만의 판정승. 이로써 와타나베는 챔피언 자리를 내주게 되었죠. 경기 후 와타나베는 세컨드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포인트 계산에서 심각한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와타나베는 포인트에서 밀린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줬다면 남은 라운드를 이길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고, 체육관 측은 와타나베가 포인트를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양측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동안 잠잠했던 와타나베 비판파들도 다시금 그의 투쟁심 부족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후 경기 조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공백기를 갖게 되죠. 그럼에도 와타나베는 복싱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복귀를 목표로 몸 상태를 유지하며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체육관에 입단한 10대 소년과의 스파링에서 압도당하며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바로 타츠요시 조이치로. 프로 입문 4경기 만에 일본 왕자를 차지하고 8경기 만에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괴물 유망주였죠. 은퇴를 결심한 와타나베는 현역 시절 절대 손대지 않던 담배를 사서 피우며 진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프로 통산 전적은 28전 26승 2패로 절반이 세계 타이틀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틀 매치에서 12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죠. 선수 시절 스마트한 이미지는 은퇴 후에도 여러 방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복싱 매거진에 연재하던 칼럼에서는 지망생들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선배들에게는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큰 화제를 모았고, 복싱 해설가나 TV 프로그램 게스트로 나와 직설 화법을 예능감으로 승화시켜 인기를 얻었습니다. 강연과 사업에서도 성공 행보를 이어갔죠. 그러나 그 좋은 평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995년 오사카에서 수입 사업을 운영하던 와타나베는 채무자를 향해 내가 진심으로 때리면 내 놈은 죽는다라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지만 좋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후 방송사와 강연장에서 더 이상 그를 섭외하지 않았고 은행에서도 사업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1999년 10월에는 와타나베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친구에게 구해준 자동소총이 살인에 사용되어 총포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이죠. 재판에는 과거 방송으로 친해진 인기 연예인 시마다 신스케가 정황 증인으로 출석해 와타나베는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성격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2000년 7월 결국 와타나베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됩니다. 출소 후에도 구설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4일 지인의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일주일 뒤 처분 유예로 풀려났지만 일본 복싱 커미션은 계속되는 무리에 그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해 사실상 복싱계에서 퇴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30일에는 폭력단과 연루된 배우 하가 켄지의 주식 사기 사건에 관여되어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1년 2심 끝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와타나베가 일본 최대 규모 폭력 조직 야마구치구미 산하 교쿠신 렌고카이의 상담력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는데요. 언뜻 명예직으로 보이는 직함이지만 엄연히 일본 경찰의 특별 관리 대상인 현직 야쿠자였습니다. 교쿠신 렌고카이 수장 하시모토 히로우미는 한국 이름 강홍문으로도 알려진 제일 한국인입니다. 탁월한 처세술로 야마구치구미 3인자 자리에 올랐던 지하세계 거물이죠. 특히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로 유명한데요. 와타나베와 하시모토의 교류가 시작된 계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1986년 와타나베가 챔피언 타이틀을 잃고 체육관과 갈등을 빚으며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하시모토가 그의 후원자로 나섰을 때부터라고 전합니다. 하시모토는 은퇴 후 연예계에 진출한 와타나베에게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와타나베는 그 은혜를 갚고자 조직에 합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스포츠계와 야쿠자 사이 유착관계는 그 역사가 깊습니다. 길게는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짧게는 전후 혼란기부터 각종 흥행사업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깊숙이 관여해왔죠. 오랜 경력의 야쿠자 전문기자 미조구치 아츠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후 형성된 구렌타이 계열 야쿠자 중에는 대학에서 복싱, 가라데, 스모 등 격투기를 배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같은 동아리에서 프로 선수가 되기도, 야쿠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인연이 스포츠와 폭력단의 유착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복싱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인데 야쿠자가 된 이후에도 후배 복서들을 챙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티켓을 대량으로 사주고 비싼 밥을 사주는 식으로 말이죠. 야쿠자들에게 은혜를 느끼는 복서들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담이지만 같은 격투기 동아리 출신 중에는 경찰관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야쿠자 영화 아웃레이지에서 야쿠자와 형사가 복싱부 선후배라는 설정으로 반영되기도 했죠. 또 다른 야쿠자 전문기자 스즈키 토모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폭력단은 병설 체육관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가끔 친분이 있는 프로복서가 방문해 강습을 진행하곤 하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정도 복싱 전설이 야쿠자와 단순히 친분을 가진 것을 넘어 아예 야쿠자가 되어버린 사례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한때 복싱 영웅이었던 와타나베 지로의 몰락을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앞서 언급했듯 일본 국민 연예인 시마다 신스케는 와타나베 지로와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 시마다가 야쿠자와 지속 교류한 사실이 드러나 큰 비판을 받으며 연예계를 은퇴 선언하게 되는데 그 배후엔 역시 와타나베 지로가 있었습니다. 1998년 시마다가 우익단체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와타나베는 시마다에게 교쿠신 렌고카이 회장 하시모토 히로우미를 소개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시마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이를 계기로 시마다가 야쿠자와 교류하게 되었죠. 와타나베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 압수된 휴대폰에서 시마다 신스케와 하시모토 히로우미를 연결짓는 메일이 106통이나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 3월 와타나베 지로는 폭력단 관계자 이용이 금지된 오사카부의 한 골프장을 신분을 숨기고 이용하다 적발되어 하시모토 히로우미와 함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가 각종 공공, 민간시설 이용이 제한된 폭력단 관계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되었죠.
2019년 하시모토 히로오미가 야마구치구미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며 은퇴, 그의 조직인 쿄쿠신 렌고카이도 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와타나베 지로가 폭력단원으로 활동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은인이라 여겼던 하시모토가 은퇴한 만큼 와타나베 또한 손을 씻었으리라 기대하는 팬이 많습니다. 현재 와타나베는 복싱 관련 행사에 가끔 얼굴을 비치거나 지인들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설수는 줄어들었지만 지금까지 쌓인 불명예는 복싱 영웅 시절 불멸의 기록과 함께 평생 그의 이름을 따라다니겠죠. 1980년대 야쿠자는 여전히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거물 보스들은 웅장한 저택에 거주하며 고급 승용차를 몰았고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한데 모여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일부는 연예인처럼 방송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갈치에서 주식, 부동산, 정치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 곳곳을 좀 먹던 야쿠자들은 각종 사업과 권력을 둘러싸고 총기를 동원한 무력 분쟁을 벌이며 몰락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쿠자들은 이미 해외에도 진출해 있었고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불길은 태평양 건너 미국 하와이까지 닿게 됩니다. 이를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M1 마이클 잭슨까지 동원한 비밀 수사 작전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하와이에는 오랜 이민 역사로 인해 일본계 인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야쿠자 문화가 없었던 오키나와 출신이 많아 전통적인 야쿠자 조직은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으나 1960년대 일본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하와이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고 이는 야쿠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몇몇 조직이 하와이에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쿠자는 하와이를 발판 삼아 환태평양 범죄 사업의 중심축으로 부상했고 미국 본토에도 차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일본 야쿠자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타카쿠라 켄이 출연한 영화 더 야쿠자 같은 매체의 영향으로 야쿠자는 사무라이 이미지와 결합하여 일본도를 사용하는 명예로운 협객으로 바라보았죠. 한편 일본에서는 각 야쿠자 조직이 세력 확장을 위해 대규모 전쟁을 벌였고 총기 사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권총과 엽총에서 시작된 무기는 수류탄, 기관총, 심지어 로켓 발사기로까지 발전했습니다. 1977년에는 야마구치구미 하부 조직원 20여 명이 가짜 여권으로 하와이에 입국해 사격 훈련을 하다 적발되었고 스미요시 연합계 조직장이 미국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하와이에서 총기 160정과 실탄 1300발을 들여온 이른바 하와이 루트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밀매, 도박, 이민사기, 인신매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깊이 관여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미국 마약단속국은 일본 수사당국과 협력해 야쿠자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양의 신비로만 여겨졌던 야쿠자가 이제 로켓 발사기를 든 테러 조직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4년 타케나카 마사이사라는 인물이 일본 최대 폭력단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던 세력이 조직에서 이탈해 이치와카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고 두 조직은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 4명도 야쿠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타케나카 마사시는 야마구치구미 사나, 타케나카구미의 상담역으로 무력으로 이름을 떨친 형제들 사이에서 나름 사업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사시는 다음 사업으로 마이클 잭슨의 일본 공연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연예계와 흥행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야쿠자가 해외 유명 가수의 공연을 주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발매된 앨범 스릴러의 데이트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된 마이클 잭슨은 일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는 중국, 홍콩, 대만 등 해외에 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하와이에 거주하는 프로레슬러 히로 사사키를 소개받았습니다. 은퇴 후 레슬링과 가수 프로모터로 활동하던 사사키에게 마사시는 마이클 잭슨의 일본 공연 섭외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사사키는 대뜸 자신이 하와이 마피아인 존리 패밀리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사시는 그런 연줄이 있다면 일이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며 사사키에게 5천만 엔의 보증금을 건네고 공연 섭외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존리 패밀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조직이었고 히로 사사키 또한 마사시를 속이기 위해 접근해온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타케나카 가문과 접촉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삼류 영화 같은 전개의 배후에는 미국 내 야쿠자의 범죄 활동을 겨냥한 미국 마약 단속국의 은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27일 마이클 잭슨 공연을 해 2주 후 야마구치구미 4대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반대파 이치와카이가 보낸 암살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317건의 무력 충돌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일본 야쿠자 사상 최악의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살해당한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동생들이 형의 복수를 위해 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85년 5월 12일 타케나카 마사시는 하와이로 건너가 4억엔 규모의 마이클 잭슨 일본 공연 기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3일 뒤 히로 사사키는 마사시를 와이키키의 한 호텔로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미군에서 빌린 권총과 기관총을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압도적인 인원수를 자랑하는 야마구치구미였지만 전쟁을 좀처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반대파 이치와카이가 대량의 무기를 선점하고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에게는 새로운 무기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형의 복수를 다짐하던 마사시는 무기를 보고 잠시 기뻐했지만 경찰이 타케나카 형제들의 움직임을 집중 감시 중이었기에 선뜻 거래를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비밀리에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24일 히로 사사키는 타케나카 마사시에게 입금이 늦어졌다며 계약금 4억엔에 8천만엔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마사시는 별로 의심 없이 돈을 건넸지만 정작 공연 계획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 말 존리 패밀리 결성 25주년 기념 파티 초대장이 야마구치구미 인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는 이 초대장을 받아 야마구치구미 직계조장 오다 조지와 함께 다시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마사시는 파티에 참석해 지연되고 있던 공연 섭외 상황을 히로 사사키에게 직접 따져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동행한 오다 조지는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비서 출신으로 4대 타케나카 마사이사를 옹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야쿠자 중에서는 드물게 영어가 가능했죠. 존리 패밀리의 보디가드들이 권총을 지닌 채 아무런 제지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야쿠자인 자신들 역시 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를 손쉽게 프리패스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울 만도 했지만 마사시는 역시 현지 마피아의 힘은 대단하군. 입국관리소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동행한 보디가드들이 DEA 수사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DEA는 미국 간세청과 함께 수사를 주도하며 FBI, 이민국, 육군범죄수사국, 호놀룰루 경찰청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와 오다 조지는 기념 파티에 참석한 뒤 히로 사사키로부터 로켓 발사기와 기관총을 구매하라는 제안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결심을 굳힌 마사시는 한술 더 떠 적대 조직 이치와카이의 수장이자 형의 원수인 야마모토 히로시를 암살하기 위해 로켓 발사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킬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로 사사키는 마이클 잭슨 공연, 무기거래, 킬러 섭외까지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1985년 9월 3일 본격적인 거래를 위해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콩의 전 음식점 주인도 함께했는데 그는 마약거래와 관련된 삼합회 인맥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래 장소에서 DEA 요원들에게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도 마피아 파티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DEA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진행한 대규모 위장 수사였죠. 체포된 이들은 로켓 발사기 3문, 기관총 5정, 권총 100정 구매, 암살자 고용 시도, 또 당시 기준 133억엔 상당의 마약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오아우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목은 조직범죄 방지법, 마약 및 총기 단속법 위반, 살인 음모 등 무려 19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이 일본 조직범죄를 상대로 한 미국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미국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전신에 이레즈미를 새긴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동양의 야쿠자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타케나카 마사시, 오다 조지는 전형적인 야쿠자보다는 비서, 상담력으로 그쪽 세계에서는 나름 차분한 모습의 양복쟁이들이었기에 대중에게 작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오다는 사법거래를 시도했지만 타케나카 마사시는 사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심지어 변호사에게 미국 구치소는 디저트까지 준다라고 말하며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골골대는 오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었죠. 일련의 거래 장면은 단속국에 의해 은밀히 촬영되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했으나 결과부터 말하자면 타케나카 마사시와 오다 조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와이를 오가며 재판을 지원했던 야마구치구미 고문 변호사 야마노우치 유키오는 이 사건을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다 실패한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타케나카 마사시는 요원들이 무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적대 세력에 팔겠다고 협박해 자신이 그 무기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 구매에 동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하와이 방문 중 존리 패밀리의 호의를 받았기에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넘겨준 공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 그들의 범죄 행위에 동의하는 듯 행동했으며 자신은 그저 예의 바른 일본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암살자 고용 시도에 대해서도 언어 차이로 인한 오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본어에서 하이는 동의한다는 뜻만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들었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이죠. 변호인단은 지나치게 억지스러운 함정수사였으며 실제로 모든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 결국 완전 무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마구치구미 측이 배심원단을 매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배심원단은 미국 수사당국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DEA의 대표적인 작전 실패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DEA에 협력하던 홍콩 수사당국이 하와이로 향하던 마약을 예상보다 일찍 압수하면서 DEA가 다른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체포를 진행했던 탓이었습니다. 1986년 4월 타케나카 마사시와 오다 조지는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전 홍콩 음식점 주인만 6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석방된 마사시는 인터뷰에서 DEA 요원들에 대해 그들은 정말 바보 같았다, 좀 더 똑똑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했다 라며 비웃었고, 하와이의 한 레스토랑에서 무죄 판결을 축하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과를 통보받고 있던 효고현 경찰은 야마구치구미의 주요 암살 타깃이었던 야마모토 히로시의 자택에 로켓 발사기 공격에 대비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1985년 8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고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야쿠자 전쟁이 국제적 망신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고베 지역 유지들의 중재로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는 일시 휴전에 합의하며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로도 몇 년 더 이어졌지만 야마구치구미 임시집행부는 끝없는 대립보다는 조직의 생존을 위해 자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과격파에 해당하던 타케나카 일가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타케나카 마사시와 함께 체포됐던 오다 조지는 구금 중 위궤양악화로 토혈하고 잘못된 수혈로 간염까지 앓으면서 석방 후 불과 4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공연 사기로 막대한 돈을 꿀꺽한 히로 사사키는 마사시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도 호화로운 삶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 허무하고도 바보같은 사건 이후에도 하와이 내 야쿠자의 영향력은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로 한풀 꺾이기도 했으나 1992년 LA 타임스는 일본의 야쿠자가 하와이 필로폰 거래의 90%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서도 각종 범죄에 진출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문신, 잘린 손가락, 길어야 고교 중퇴학력에 정가로 얼룩진 인생,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본 야쿠자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통념을 뒤엎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야쿠자의 상징인 문신 하나 새기지 않았으며 조직에 몸담은 50여 년간 단 한 번의 체포 기록조차 없는 인물, 바로 나카니시 카즈오입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는 후계자 문제로 야마이치 코소라 불리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휩싸입니다. 갓 취임한 두목과 부두목이 동시에 암살당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조직 최고 참모였던 그가 보스 대행으로 혼란을 수습하고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기존 야쿠자 규범에서 벗어난 듯한 이 인물은 일본 폭력단 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야쿠자 세계 정점의 자리까지 노리게 됩니다. 1922년생 나카니시 카즈오가 청년기를 보낸 시기,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때였습니다. 거리에는 구렌타이라 불리는 신흥폭력 조직이 들끓었죠. 이들 중에는 돌아갈 곳을 잃은 제대군인도 많았지만 대학을 나온 고학력자들도 가담해 기존 야쿠자와는 다른 방식의 범죄 사업을 개척했습니다. 나카니시 카즈오가 바로 그런 대졸자 깡패였는데요. 그의 학력을 증명할 공식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대부분 기록은 그를 대졸, 지식인 야쿠자로 일관되게 묘사합니다. 그는 전후 오사카 미나미 지역을 주름잡던 강력한 구렌타이 조직 난도카이에 합류했습니다. 후지무라 타다오가 이끌던 이 조직은 미나미 유운가의 카바레나 바에서 보비를 징수하며 위세를 떨쳤고 전성기에는 조직원이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1949년경 두목 후지무라 타다오는 고베의 야쿠자 3대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의 사제가 되어 산하로 들어갑니다. 야마구치구미 직계 조직이 된 것이죠. 난도카이는 고베를 넘어 간사이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야마구치구미의 천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50년대 수많은 야쿠자 전쟁에서 활약했고 특히 1960년 야마구치구미가 오사카 한국계 조직 메이유카이를 괴멸시켰을 때 난도카이의 위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카니시는 이 난도카이의 핵심 간부 8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후지무라는 난도카이 핵심 구성원들을 야마구치구미 직계 조직원으로 승격시켜 주었고 나카니시는 전설적인 야쿠자 다오카 카즈오에게 직접 술잔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건 나카니시구미를 결성, 본격적으로 암흑가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무학 수준의 조직원이 대부분이었던 야쿠자 사회에서 대학 졸업자인 나카니시의 지적인 면모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현대화, 기업화되어가는 야쿠자 세계에서 전통적인 폭력과 충성맹세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때로는 협상력과 전략적인 동맹 구축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오카는 나카니시의 이러한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빠른 승진으로 보답했죠. 1968년 카지와라 키요하루라는 인물이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자리에 오르자 나카니시는 그의 밑에서 와카가시라 호사로 발탁됩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2인자를 보좌하는 것을 넘어 야마구치구미 최고 집행부 일원으로 수천 명 조직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위치였습니다. 1972년 카지와라가 낚시 중 사고로 사망하고 야마모토 케니치가 새로운 와카가시라가 된 후에도 나카니시는 직책을 유지하며 조직 내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사실상 수석 참모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원들로부터 3대 야마구치구미의 기둥이라는 존경을 받았죠. 나카니시가 참모형 간부로 주목받았지만 야쿠자 사회에서 진정한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인함과 결단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나카니시의 야쿠자로서 자질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1975년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 지역 야쿠자 조직 마츠다구미와 세력 다툼, 이른바 오사카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카니시구미 소속 조직원 한 명이 마츠다구미 산하 조직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야마구치구미 조장 다오카 카즈오는 각 하부 조직에 자중할 것을 엄명했지만 그 의사는 말단 조직원들과 마츠다구미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수년간 간헐적인 충돌이 반복되었습니다. 급기야 1978년 7월 11일 조직 수장인 다오카 카즈오가 마츠다구미 산하 조직 간부에게 총격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다오카는 목숨을 건졌지만 조직 전체가 격분하여 총반격에 나서게 되죠. 이미 구성원의 죽음으로 복수심에 불타던 나카니시구미는 전술적 압박과 집요한 추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마츠다구미 보스 카시 타다요시를 직접 습격하기도 했죠. 야마구치구미의 무자비한 보복 공격으로 마츠다구미 조직원 7명이 살해되었고 다오카를 저격했던 암살범 역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978년 11월 야마구치구미 와카가시라 야마모토 케니치는 일방적으로 전쟁 종결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활약으로 나카니시는 단순한 참모를 넘어 조직 최고 집행자 중 한 명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죠. 1981년 7월 야마구치구미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카리스마적 지도자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가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와카가시라 야마모토 케니치의 4대자리 승계가 확실시되었으나 그마저도 1982년 2월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조직의 상징적인 지도자와 유력 후계자를 모두 잃은 야마구치구미는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러한 권력 공백 속에서 두 명의 인물이 차기 주자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이전부터 여러 차례 와카가시라 자리를 노려왔던 야마모토 히로시가 조장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원 출신인 그는 신중한 성격과 온화한 이미지로 조직 중진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새로운 와카가시라로는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강경하고 결단력 있는 인물로 죽은 다오카 조장의 부인 후미코 여사와 젊은 간부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죠.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힘을 합쳐 혼란을 수습하는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4대 주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조직 내 유력자 중 한 명이었던 나카니시 카즈오는 이 둘 사이에서 노선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마모토 히로시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외적으로 온화한 이미지를 가진 야마모토가 변하는 시대에 더 적합한 지도자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이때 타케나카 마사이사가 나카니시를 직접 찾아와 담판을 벌입니다. 타케나카는 이 자리에서 야마모토 히로시가 왜 두목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나카니시를 설득했다고 전해집니다. 야마모토는 신중했지만 우유부단한 면모 때문에 다오카 시절부터 후계 구도에서 여러 번 밀려났던 인물이죠. 나카니시 입장에서도 자신과 결이 비슷한 인텔리 야쿠자 야마모토 밑에서보다 저돌적인 리더십의 타케나카 아래에서 참모로서 더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타케나카 마사이사 지지파벌에 합류한 나카니시는 이 결정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오카 후미코 여사와 나카니시 외에도 공무원 출신 행정가형 간부 기시모토 사이이조, 조직 금고지기로 불리는 자금책 타쿠미 마사루, 최대 규모 산하 조직을 이끌던 와타나베 요시노리 등 핵심 인물들이 타케나카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타케나카 마사이사는 1984년 여름 4대 조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공적과 조직 내 위상을 인정받은 나카니시는 샤테이가시라라는 고위직에 임명됩니다. 일반적으로 야쿠자 조직 두목과 조직원은 오야분 꼬붕, 즉 부모자식 관계로 맺어지는데요. 그중 장남격인 2인자가 와카가시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 외에도 샤테이, 즉 두목의 형제 또는 동생뻘 되는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샤테이들 중 우두머리가 바로 샤테이가시라입니다. 언뜻 명예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조직 내 최고위급 참모로 여겨지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죠. 실제로 경찰도 당시 4대 야마구치구미에서 나카니시 카즈오를 서열 3위로 파악했습니다. 서열 2위 와카가시라에는 나카야마 카츠마사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조직 내에서 불호가 없는 인물로 반대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인선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필두로 4대 야마구치구미 체제가 출범합니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후계 경쟁자 야마모토 히로시는 18명의 직계조장과 수천 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야마구치구미를 탈퇴, 이치와카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는데요. 이 분열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치와카이를 향한 와해 공작을 펼치고 이탈자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했습니다. 1984년 8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야마구치구미 분열 내막과 조직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야마구치구미와 이치와카이 양측 최고 간부들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조직의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죠. 이걸拳銃用してるとかそういうふうなことはもうそれは NHK 인터뷰어는 상당히 직설적인 질문으로 야쿠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山口組というのは一体皆さんから説明するとどういう組織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ょうか。違法行為をしてはいかんとか、いろいろなその 야마구치구미의 두 최고 지도자는 말주변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숨길 것이 많아서인지 다소 더듬거리며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それはあんたたちはいい面だけ見てるだけ。マスコミの人はね、みんないい面だけしか見てない。 하지만 나카니시는 때로는 궤변처럼 들릴지라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침착하고 매끄럽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방송을 시청한 많은 이들에게 그가 사실상 리더처럼 비쳤을 정도였죠. 이 인터뷰는 아직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이었습니다. 一和会との間にですね、拘束起きるんじゃないかと、それはね、予測できませんよ、そんなことは。ね、10年ない場合もあるし、20年ない場合もあるし、今日言うて朝ある場合もあるしね。これお互いにね、私らもそうだし、相手方もどこの国もそうだと思いますよ。喧嘩を欲してないからね。お互いに得することは一つもないですからね。 분열의 불씨는 오래지 않아 파멸적인 화염으로 타올랐습니다. 1985년 1월 26일 이치와카이 소속 암살조가 오사카 스이타시에 있는 타케나카의 애인 자택에 잠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4대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와 와카가시라 나카야마 카츠마사 조직 1, 2인자가 동시에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야마구치 구미는 출범 반년 만에 또다시 최고 지도부를 잃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 사건은 일본 야쿠자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기록될 야마이치 코소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85년 2월 야마구치구미 지도부는 긴급히 재편되어 샤테이가시라였던 나카니시 카즈오가 조장대행을 맡게 되었고 야마모토 케니치의 후계자이자 강력한 산하 조직 야마켄구미 수장인 와타나베 요시노리가 와카가시라로 임명되었죠. 이 새로운 지도부는 혼란에 빠진 조직을 수습하고 전쟁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전시 지도자 나카니시는 본부장 키시모토 사이조를 통해 불언 실행, 신상 필벌, 말없이 실행하고 상벌을 엄격히 한다는 방침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이치와카이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공격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극도로 격렬했습니다. 4년 동안 220건 이상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사망자만 29명, 경찰관과 민간인을 포함해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카니시의 명령 아래 야마구치구미 조직원들은 이치와카이 거점에 대한 폭파, 총격, 협박 등 전방위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타케나카 암살범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치와카이 간부를 납치해 고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열 초기에는 수적으로 이치와카이가 우세했지만 두 지도자를 잃은 야마구치구미는 복수심과 결연한 의지로 뭉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치와카이는 수세에 몰리면서 내부 이탈이 가속화되어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 조직뿐 아니라 야쿠자 세계 전체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1986년경부터 도쿄 이나가와카이, 교토 아이즈코 테츠카이를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나카니시는 이 움직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고 적을 수세에 몰아넣은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는 와카가시라 와타나베와 함께 외부 인사 및 이치와카이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전쟁 종결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강경파 인사들을 일일이 설득하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죠. 하지만 좀처럼 설득되지 않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살해된 4대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친동생이자 그의 세력을 물려받은 타케나카 타케시였습니다. 형의 복수라는 일념에 사로잡힌 타케시는 끝까지 이치와카이와 평화협상에 반대했습니다. 나카니시는 도박 혐의로 구류 중이던 타케시를 직접 면회하며 설득했지만 타케시는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타케나카 타케시와 그 지지자들의 강경한 태도로 화해 협상은 지연되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조직원 수백 명이 체포되거나 도피 생활을 했고 경찰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죠. 1987년 2월 8일 나카니시는 더 이상 타케나카 타케시 설득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판단, 야마구치구미 긴급 직계조장회의를 소집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쟁 중단을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9일 외부 중재 조직들이 이 결정을 이치와카이 회장 야마모토 히로시에게 통보했고 그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유혈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임시 지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카니시 카즈오, 그리고 그를 보좌하며 발로 뛰었던 와카가시라 와타나베 요시노리, 두 사람의 협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의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을 차기 보스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전쟁 중단 직후부터 야마구치구미는 5대 조장 선출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분열된 조직을 재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새로운 리더가 절실했죠.
당연히 전시 지도자였던 나카니시 카즈오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조직 원로들은 나카니시의 지혜와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차기 조장으로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은 소수파에 불과했습니다. 경쟁자인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2년 사망한 야마모토 케니치로부터 야마구치구민의 최대 파벌인 야마켄구미를 물려받았고, 주류파에 속한 다수의 직계조장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를 지지했습니다. 60대 이상 원로 구성원들은 만약 40대의 젊은 와타나베가 조장이 될 경우 그에게 자식이나 형제 술잔을 받기 껄끄러워져 은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카니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물밑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 다툼에서 전쟁 종결을 반대했던 타케나카 타케시라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존재했습니다. 야쿠자 세계의 계승식에서 선대조장이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 중 한 명이 타마시로 역할을 맡아 선대조장을 대신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4대 조장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친동생이자 세력을 이어받은 타케나카 타케시가 바로 그 타마시로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타케시는 전쟁에서 세운 공적이 매우 컸고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영달에는 큰 욕심이 없었기에 그의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그의 양해가 없으면 5대 승계는 무리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타케시는 자기 의사를 무시하고 전쟁을 중단시킨 야마구치구미 임시지도부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타케나카구미를 독립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나카니시가 그를 가까스로 설득하여 잔류시켰지만 1988년 5월 타케나카구미 소속 조직원 안도 미키가 이치와카이 회장 야마모토 히로시의 자택을 습격해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나카니시와 와타나베는 어쩔 수 없이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했고 두 사람 모두 타케시와 미묘하고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 와타나베는 차근차근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직 주요 자금책이자 실력자인 타쿠미 마사루가 와타나베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전쟁에서 와타나베와 야마켄구미가 세운 눈부신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큰 지지를 끌어냈죠. 이어서 1988년 12월 29일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승계구도의 핵심 변수인 타케나카 타케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직접 회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와타나베는 나카니시가 적장 야마모토 히로시의 은퇴 공작을 주도해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타케시의 복수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 시도했습니다. 타케시는 와타나베에게 은퇴 공작을 막아보겠다고 답하는 한편 점차 경색되는 와타나베와 나카니시의 관계를 우려하며 형 마사이사의 오주기인 1989년 1월 27일까지는 서로 원만하게 지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오주기 법회에서 다함께 만날 것을 제안하고 와타나베가 이에 동의하면서 회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989년 1월 27일 야마구치구미 본가에서 직계조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타쿠미 마사루를 필두로 한 와타나베 지지파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와타나베를 차기 조장으로 서둘러 선임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나카니시 지지파가 아직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면서 일단 무산되었지만 조직이 또다시 분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오주기 법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는 나카니시 카즈오와 본부장 키시모토 사이조 등은 참석했지만 정작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던 와타나베 요시노리와 타쿠미 마사루는 불참했습니다. 타케시는 와타나베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격분했습니다. 1989년 2월 27일 타케나카 타케시는 와카가시라 호사직책을 받아 야마구치구미 집행부에 입성합니다. 이는 지지 기반이 약했던 나카니시파가 그를 지원군으로 끌어들인 결과였습니다. 타케시는 취임 인사에서 양측의 중재 역할을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와타나베파는 타케시를 사실상 무시하고 5대 조장 취임 계획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40대의 와타나베가 조장이 될 때 은퇴를 걱정하는 원로 직계 조장들에게는 부모 자식, 형제잔을 주고받지 않고도 조직에 남을 수 있는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책 신설을 제안하며 지지를 확보해 나갔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나가와 카이, 아이조코 테츠카이 등 외부 조직과 협력하여 적장 야마모토 히로시 은퇴 공작을 진행했습니다. 완전한 전쟁 종결을 자신의 5대 조장 취임을 위한 주요 공적으로 내세우려는 계산이었죠. 이는 불과 얼마 전 타케시에게 나카니시가 은퇴 공작을 주도한다고 이간질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습니다. 와타나베파는 끝까지 전쟁 지속을 주장하는 타케시를 설득하기보다는 고립시키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점차 5대 조장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와타나베파에 맞서 나카니시 지지파는 여론전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맵도 신문이라는 제목의 괴문서가 각 직계 조장에게 발송되었는데, 이맵도 신문 1호는 1월 27일에 있었던 와타나베파의 졸속 취임 시도를 일종의 모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타쿠미 마사루의 거짓말과 무모한 책략을 비난했습니다. 2호에서는 야마구치구미의 모반을 꾀하는 자들로 와타나베 요시노리, 타쿠미 마사루, 키시모토 사이조 등을 지목하며 현 집행부 해체와 5대 승계 문제 보류를 요구했습니다. 나카니시가 이 문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지지파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89년 3월 외부 조직의 중재를 통해 마침내 이치와카이가 해산을 선언하고 야마모토 히로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대 조장 선출을 미룰 명분마저 사라진 것이죠. 나카니시 카즈오와 타케나카 타케시는 와타나베가 집행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중대사를 진행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3월 22일 다시 긴급 간부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자리에서 타케나카 타케시는 와타나베가 중대한 절차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거듭 몰아세웠습니다. 나카니시와 타케시는 야마모토 히로시가 직접 야마구치구미 본가를 찾아와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죠. 3월 30일 야마모토 히로시는 중재를 맡았던 이나가와카이 간부들과 함께 야마구치구미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카니시와 와타나베 등 야마구치구미 집행부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다오카 카즈오와 타케나카 마사이사의 불단에 향을 피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써 4년 넘게 일본 열도를 뒤흔든 야마이치 항쟁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1989년 3월 27일 야마구치구미 집행부 회의에서 나카니시와 와타나베의 5대 조장 입후보가 공식 결정되었습니다. 본부장 키시모토 사이조의 중재로 4월 6일 두 후보는 계승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고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4월 16일 조직 원로급 모임인 샤테이카이는 논의 끝에 와타나베를 차기 조장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20일 긴급 간부회에서 나카니시와 와타나베는 조직 장례를 놓고 다시 한번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나카니시의 후보 사퇴와 와타나베의 5대 조장 취임이었습니다. 나카니시가 조장 출마를 결심했던 데에는 개인적인 야심도 있었겠지만 와타나베 옹립파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우려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옹립파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와타나베를 내세워 사실상 허수아비 두목으로 만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그 핵심인 타쿠미 마사루는 과거 타케나카 마사이사와 나카야마 카츠마사가 사망한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와타나베에게 야심을 불어넣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와타나베를 와카가시라로 강력히 추천한 것도 타쿠미였죠. 정치력과 자금 동원력에 있어서 타쿠미 마사루는 타케나카 타케시나 나카니시보다 몇 수 위였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새가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나카니시에게는 다양한 방식의 설득과 회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나카니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후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야마구치구미 100년의 대계를 위해 샤테이카이의 총의를 받아들입니다. 야마구치구미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타케나카 타케시는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4월 27일 직계조장 회의에서 나카니시는 5대 후보 출마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와타나베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아직 미숙한 사람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5대 조장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많은 조직원이 나카니시가 뒤에서 와타나베를 지도하고 조언하며 선대조장들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와타나베 옹립의 1등 공신인 타쿠미 마사루는 예상대로 2인 작격인 와카가시라 자리에 올랐습니다.
타쿠미는 샤테이가시라보다도 격이 높은 명예직인 최고고문이라는 직함을 신설하여 그 자리에 나카니시 카즈오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나카니시의 위상을 인정하고 후보 사태에 대한 예우를 갖춘 조치였습니다. 한편 와타나베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타케나카 타케시는 1989년 6월 야마구치구미를 탈퇴하여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는 야마모토 히로시에 대한 보복을 시도했고 이를 야마구치구미가 막아서면서 또 다른 전쟁, 이른바 야마타케 코소로 이어지게 되죠. 1989년 7월 20일 와타나베 요시노리의 5대 조장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타케나카 타케시가 조직을 떠났기 때문에 선대조장의 영혼을 대신하는 역할은 나카니시 카즈오가 맡게 되었습니다. 5대 야마구치구미 최고 고문직위는 직접적인 명령 계통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나카니시는 여전히 자기 조직인 나카니시구미와 그 산하 15개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최고위급 회의에 참여하며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직 분열을 막기 위해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은 그의 결단은 많은 조직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카니시는 새로운 체제에 협력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2인자 자리에 오른 타쿠미 마사루의 존재였는데요. 타쿠미는 난도카이 계열 후배 야쿠자로 나카니시는 그의 이해타산적이고 출세 지향적인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타쿠미는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입성하기 위해 자신의 직속 상관이 아닌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던 야마모토 케니치에게 줄을 대어 직계조직원으로 승격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카니시는 타쿠미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져 결국 와타나베를 잡아먹고 조직 내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5대 조장 선출론이 막바지에 와타나베에게 타쿠미 마사루를 와카가시라에 앉히지 말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했지만 와타나베는 이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타쿠미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5대 야마구치구미 실권을 쥐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직 블록화를 도입하고 합리화와 통제 강화를 추진하며 야마구치구미를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두목 와타나베를 무시하고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다 결국 와타나베와 갈등이 폭발했고 1997년 와타나베 충성파로 알려진 나카노 타로 측 조직원들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나카니시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와타나베는 조직 내 신망을 크게 잃고 결국 2005년 은퇴하게 되죠. 1990년대 후반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나카니시 카즈오는 2003년 9월 1일 간질환으로 81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권력투쟁에서는 패배했지만 나카니시 카즈오는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시했던 현명하고 이타적인 지도자로 야쿠자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권력 경쟁에서 밀려난 뒤 조직을 떠나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다른 많은 야쿠자와는 분명히 대조적인 마지막이었습니다. 메이유 카이는 1953년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제일조선 한국인 불량배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카이노에는 제방공사를 위해 많은 한국인이 동원되면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고 1922년 제주도 오사카 정계항로 개통 이후에는 제주도 출신이 대거 정착했어요. 이카이노에서 시작한 메이유카이는 1954년 남쪽에 미나미구로 진출했고 여러 군소 조직을 흡수, 통합해 메이유 랭고카이, 명우 연합회를 형성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600명 이상 정식 조직원 수를 자랑했고 준 구성원과 관련자를 포함해 1,000명 군단이라 불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전통 야쿠자 조직처럼 견고한 결속력은 아니었으나 오사카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지하 세력이었어요. 조직원들은 가슴에 도깨비와 해골 문신을 새기고 이를 과시하며 거리를 활보했고 수많은 잔혹범죄를 저지르며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메이유카이의 리더는 고야마 고로, 한국 이름 강창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사카는 서일본 경제 중심지로 메이유카이 외에도 다양한 폭력 조직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이권 다툼 속에서도 여러 조직이 큰 전쟁 없이 나름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사건이 터지면 전통 야쿠자 조직들이 적극 중재에 나선 덕분이기도 했고 오사카라는 도시가 단일 조직이 다스리기에는 너무 거대했다는 점도 평화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이 균형을 깨고 오사카를 집어삼킬 만한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웃도시 고베의 야쿠자 야마구치구미였어요.
일본의 고도 성장기 야마구치구미는 고베양의 항만 하역업을 기반으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대 조장 다오카 카즈오 지휘 아래 수천 명에 달하는 조직원이 고베를 넘어 외부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첫 목표는 오사카였습니다.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를 장악하기 위해 지역 조직들과 공격적으로 술잔을 나누며 그들을 하부 조직 또는 동맹 조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심 강한 메이유카이와 대립이 시작되었어요. 첫 충돌은 1960년 7월 오사카 미나미에서 발생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와 메이유카이 조직원 사이에서 모종의 이유로 난투극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메이유카이는 고베에 있는 야마구치구미 사무소를 찾아가 엽총을 발포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 야마구치구미 수장 다오카 카즈오가 오사카에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요. 오사카의 제일 한국인 야쿠자 다나카 로쿠슌 한록춘, 1957년 다오카 카즈오와 형제배를 나눈 후 야마구치구미 밑으로 들어간 인물입니다. 1960년 8월 5일 이 한록춘이 대형 카바레 킹을 개업했고 9일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다오카 카즈오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인기가수 타바타 요시오가 출연해 분위기를 띄웠죠. 행사가 끝난 후 다오카는 고생한 타바타를 격려하기 위해 그를 오사카 미나미에 위치한 클럽 푸른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몇몇 하부 조직장이 보디가드로 함께했죠. 일행이 푸른 성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평소보다 시끄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마침 클럽에선 메이유카이 간부 송복태와 한박영의 보석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난해 말 타조직과 전쟁으로 검거되었다가 이날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다오카 일행이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을 때 송복태와 한박영은 다오카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석한 타바타 요시오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다짜고짜 타바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오카 일행은 타바타는 오늘 손님으로 왔다고 말하며 요구를 정중히 거절했으나 메이유카이 두 간부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오카를 경호하던 나카가와구미 조장 나카가와 아사부로가 다오카 카즈오를 가리키며 이분은 야마구치구미 3대 조장이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눈치껏 물러나라는 의미였지만 이미 야마구치구미에 큰 적개심을 품고 있던 메이유카이 간부들은 오히려 격분했습니다. 다오카면 어쩌라고, 야마구치구미가 대수냐? 라는 말과 함께 맥주병으로 나카가와를 폭행했어요. 순식간에 양측은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했고 클럽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결국 순찰 중이던 경찰이 개입해 상황은 진정되었지만 메이유카이 간부들은 야마구치구미를 향해 언제든지 와라, 상대해주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클럽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다오카 카즈오는 덤덤한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처음엔 기분이 나빴겠지만 좋은 명분을 얻었다는 생각도 들었겠죠. 야마구치구미에서 다오카 카즈오의 위상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소식은 곧 조직 전체에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즉시 메이유카이를 향한 보복전쟁이 준비되었습니다. 총지휘관으로는 야마구치구미의 부두목 지미치 요키오가 임명되었습니다. 다오카를 향한 강한 충성심으로 푸른성 사건에 가장 분노한 사람이었죠. 그는 각 하부 조직에 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선봉장으로 지목한 인물은 지미치의 직속이었던 제일 한국인 야쿠자 야나가와 지로, 양원석이었습니다. 야마구치구미 내부에선 한국계 조직을 상대하는데 같은 한국인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양원석은 동포와 싸우는 일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야마구치구미에 막 합류한 입장이었고 어떻게든 공을 세워야 했기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메이유카이 본부에도 푸른성 사건이 보고되었는데요. 회장 강창흥은 야마구치구미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이유카이는 오사카 내에선 두려울 게 없는 조직이었지만 이들이 전력을 끌어모아 1000명 규모였던 반면 야마구치구미는 부두목의 말 한마디에 즉시 동원된 인원만 해도 2000명에 달했습니다. 강창흥은 서둘러 다른 조직에 화해 중재를 의뢰했어요. 같은 날 오사카 히가시 요도가와구의 한 료칸에 야마구치구미의 대메이유카이 작전본부가 차려졌습니다. 푸른성 사건 현장에 있던 한록춘, 나카가와 아사부로, 야마모토 히로시 등이 주축이 되어 작전회의가 열렸죠.
곧 메이유카이 측으로부터 화해 요청이 들어왔지만 맥주병으로 맞은 나카가와 측에서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작전본부에 권총으로 무장한 50명의 조직원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각 하부 조직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3-4명씩 10수개의 팀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각 팀원은 서로 이름이나 경력을 알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체포 시 경찰이 배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본부가 경찰에 발각될 경우를 대비 오사카 각지에 300명의 예비대를 분산 배치해 대기시켰습니다. 준비가 완료된 후 양원석을 행동대장으로 메이유카이를 향한 공격, 인간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습격대는 메이유카이 조직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였고 그들을 통해 메이유카이 간부들의 소재를 하나씩 알아냈습니다. 8월 12일 오전 8시 야마구치구미 습격대 수십 명이 니시나리구의 한 아파트를 포위했습니다. 이곳은 메이유카이 간부 이맹이 숨어있는 곳이었어요. 고립된 이맹은 문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농성했지만 습격대는 창문을 깨고 총격을 가해 그의 복부에 총상을 입히며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야마구치구미의 맹공격이 계속되자 8월 16일 메이유카이 회장 강창흥은 적들의 선봉장인 양원석에게 야마구치구미 부두목 지미치 유키오와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양원석은 동포간 싸움에 영 불편한 마음이 있어 강창흥의 뜻을 나름 적극적으로 지미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지미치는 사과하고 싶으면 강창흥 본인이 직접 고베로 오라 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강창흥은 고베에 가겠다고 약속했으나 메이유카이 간부들이 항복에 반대하면서 그를 뜯어말려 고베행을 포기하게 되었죠. 메이유카이 간부들은 야마구치구미가 아무리 강대해도 그 세력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오사카 내에서는 자신들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창흥의 사과 번복에 지미치 유키오의 분노는 더 커지기만 했죠. 메이유카이도 반격에 나섰어요. 1차 습격 이후 야마구치구미는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어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 19일 밤 야마구치구미 사나, 카모다구미 조직원 3명이 오사카의 길거리에서 푸른성 사건의 장본인 송복태와 한바경을 포함한 메이유카이 조직원 6명과 마주쳤습니다. 수적 열세를 견디지 못한 카모다구미 조직원들은 폭행당한 후 메이유카이 아지트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모다구미는 똑같이 메이유카이 조직원 3명을 납치해 보복했어요. 이를 보고받은 메이유카이 회장 강창흥은 납치한 카모다구미 조직원 3명의 석방을 지시했고 20일 자정에 이들은 풀려나 카모다구미 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모다구미 조장 카모다 시게마사는 송복태와 한바경의 아지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카모다는 즉시 조직원을 소집해 출격을 준비했지만 이를 눈치챈 경찰이 카모다구미 사무소를 포위하고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카모다는 어쩔 수 없이 조직원들을 해산시키고 돌려보냈는데 이는 위장 해산이었어요. 카모다구미 조직원 50명은 잠시 흩어진 후 다른 집결 장소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4개조로 나뉘어 각기 다른 경로로 메이유카이 아지트를 향했습니다. 한 개조만 목표 지점에 도달해도 충분했죠. 한편 카모다는 계속해서 경찰과 대화를 이어가며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카모다구미 조직원 15명이 송복태와 한바경의 아지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지트의 문고리를 부순 뒤 권총과 일본도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주요 목표였던 메이유카이 간부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방 안에는 5명의 조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던 메이유카이 조직원들은 필사에 저항을 하며 방 안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혈투 끝에 메이유카이 측에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야마구치구미 측 피해는 미미했죠. 이 사건으로 메이유카이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전력 차이도 컸지만 강력한 명령 체계 아래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야마구치구미를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유카이 회장 강창흥은 항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해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자비를 기대해야 했죠. 야마구치구미와 메이유카이는 오사카부 북쪽에 위치한 미노시의 한 관광호텔에서 화해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명목상 화해였지만 강창흥이와 메이유카이 간부 15명이 손가락을 자르고 이를 지참해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동시에 1000명군단 메이유카이는 사실상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푸른성 사건 발생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중 72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총합 200년의 징역이 선고되었죠. 이 가운데 24명이 양원석의 야나가와구미 조직원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었으며 직계조직 수장으로는 카모다 시게마사가 7년형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야마구치구미 수장 다오카 카즈오는 전쟁 기간 동안 요코하마에서 전국 항만하역 진흥협회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고베로 돌아오면서 모든 혐의를 피해갔어요. 해산된 메이유카이 일부 세력은 야마구치구미 산하로 흡수되었습니다. 메이유카이 간부였던 오다 히데오미가 수년 뒤 야마구치구미 집행부에 입성해 손꼽히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메이유카이 출신에 대한 차별은 딱히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양원석과 그의 야나가와구미는 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다오카 카즈오와 직접 술잔을 나누며 야마구치구미 직계로 승격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야마구치구미 선봉조직으로 중용되었고 살인군단이라고 불리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양원석은 동포끼리 잔혹한 싸움을 벌였다며 제일 한국인 사회에 많은 비판을 받았죠. 메이유카이 사건에서 야마구치구미가 보여준 잘 통제된 지휘체계와 정강석화 같은 실행력은 다른 오사카 폭력 조직들에게 큰 위기감을 안겼습니다. 각 조직은 야마구치구미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현대적인 조직 계열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야마구치구미 산하단체들이 대거 오사카에 진출해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대부분 오사카 독립조직은 결국 야마구치구미에 흡수되거나 해산을 맞이했습니다. 다오카 카즈오는 오사카 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욕은 훨씬 거대했고 야마구치구미는 오사카를 발판 삼아 전국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